그런 수준의 배신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덧없는 실수나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뒤흔드는 배신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배신 말입니다. 당신의 결정, 말, 그리고 현실까지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더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배신 말입니다. 동정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처럼 여러분 중 일부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글을 공유합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마치 제가 너무 멍청해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위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랬어요. 하지만 믿어주세요. 저는 알아냈어요. 그리고 알아차렸을 때, 아내가 후회하게끔 만들었어요. 결국 저는 이겼고, 이제 아내는 자신이 망친 삶의 잔해를 치워야 할 처지에 놓였죠. 아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그건 제쳐두고요. 그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법을 정확히 아는 여자예요. 시내에 있는 고급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달에 쓰는 돈이 제가 1년에 내는 돈보다 더 많은 그런 곳이에요. 매일 그녀는 몸에 꼭 끼는 요가 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수년간의 고강도 운동으로 빚어낸 걸작 같은 몸매였다. 납작한 배,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탄탄한 다리, 샴푸 광고에서 튀어나온 듯 등을 따라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까지. 그녀가 지나갈 때면 남자들이 말을 멈추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있잖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며 자세를 고치고 그 관심을 즐기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봤는지 나는 셀 수조차 없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외모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것,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 아름다운 외모 뒤에는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여자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정말 못되게 굴 수도 있는 여자였죠. 하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녀의 그런 면을 알아챘습니다. 너무 늦었을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화려하거나 잡지 표지에 실릴 만한 사업은 아니지만 제 사업이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직접 일궈낸 사업 덕분에 저희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괜찮은 집도 있고 차도 2대나 있고 30대 부부가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그냥 멀어진 걸 수도 있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건 우리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것뿐이고 그것도 미묘하게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한때는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친밀함은 점점 로봇처럼 변해갔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마치 귀찮은 일처럼 처리해 나가는 거죠. 결국 너무 심해져서 제가 살짝이라도 암시라도 하면 그녀는 제가 불가능한 걸 바라는 것처럼 눈을 굴렸습니다. 마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 같았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남자도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굴욕적입니다. 서로를 무시하지 않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일들로 다투곤 했어요. 사소한 일, 멍청한 일들까지도요. 아내가 부엌을 어지럽히면 저는 화를 냈고, 집에 오는 길에 우유 사오는 걸 깜빡하면 아내는 제가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굴었어요. 쉴 새 없이 다퉜죠. 평화도 온기도 없었어요. 한때 우리가 가졌던 불꽃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점점 커져가는 원망의 벽이 채웠죠.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도 있었어요.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죠. 항상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스크롤하고 타이핑하고 제가 모르는 일에 웃었죠. 뭐가 그렇게 웃기냐고 물으면 아, 그냥 직장에서 웃긴 일이에요. 처럼 애매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아시잖아요. 비밀스러운 행동, 하루 일과를 마쳐야 할 시간에 늦은 밤 헬스장에 가는 것,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것, 그 모든 걸 지켜보는 건 마치 제 결혼 생활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모임에는 늘 그렇듯 술 마시고 바비큐 먹고 어울려 놀던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 에바라고 부르자. 에바는 달랐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았지. 재밌고 날카롭고 배려심 많고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었어.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말할 때 들어주는 그런 여자였지. 아내가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에바를 알고 지냈어. 우리는 항상 그냥 친구였어.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이에는 항상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 비록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눈 적은 없지만 말이야. 그녀가 저를 뭔가 느끼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가끔은 너무 가까이 서 있기도 했고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당사자들만 알아차리는 그런 사소한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남자가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아내가 있었고 결혼도 했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묻어버렸죠. 에바에게 끌리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말이죠. 하지만 믿어주세요. 에바는 우리 둘 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내와 제 사이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어느 날 불륜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녀와 함께 일하는 남자가 있어요. 마크라고 부르죠. 세련된 헬스광이죠. 근육만 많고 머리는 없어요.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운동하는 걸 직업처럼 여기는 스타일이에요. 마크는 마치 차세대 피트니스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형이나 게인즈 같은 단어를 마구 휘두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들어 올릴 수 있어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예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의 오만함뿐만 아니라 아내 앞에서의 행동까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농담을 건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에 팔을 두르곤 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걔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웃어넘겼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에게는 뭔가 이상한 게 있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그를 잘 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편집증적인 남편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잘못한 게 바로 거기일지도 몰랐다. 그녀를 너무 믿었던 것이다. 어쨌든 어느 날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멍하니 하루를 보내고 출근하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점심시간쯤 집에 돌아와 깜빡 잊고 있던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오지 않았고 부엌 조리대 위에는 아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휴대폰이 계속 미친 듯이 울렸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라고 속삭였습니다. 본능이었을지도 아니면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계속 무시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들고 잠금을 해제했다. 네, 그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마크. 그리고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아니, 이 메시지는 읽기도 전에 배를 강타하는 그런 메시지였다. 그는 그녀에게 몇 시에 그들의 장소에 도착할지 묻고 있었다. 나는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미 머릿속이 빙빙 돌고 있었지만 내가 본 것은 마치 누군가 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 내 등 뒤에서 저지른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단어가 강타처럼 느껴졌고 그들이 저지른 거짓말, 숨긴 모든 것들, 그 배신의 깊이가 흑백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모든 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내 피가 얼어붙게 만든 건 마크가 나를 바보라고 부르는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내가 너무 순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것 같다고, 아내에 대한 신뢰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조롱했다. 그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오만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있잖아.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 모든 걸 떨쳐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을 벽에 내던지고 헬스장으로 달려가 그 얼간이의 얼굴을 때려 부수고 싶었다. 젠장, 당장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이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어떻게든 참았다. 나는 카운터를 꽉 움켜쥐고 서서 심호흡을 하고 머리를 비우려 했었다. 순전히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선사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드라마, 혼돈, 그리고 온통 무너져 내리는 것 안 돼, 안 돼. 이 상황을 더 현명하게 처리해야 했다.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 후 결심했다. 그녀가 이렇게 나를 배신한다면 그냥 앉아서 피해자 행세를 할 순 없었다. 그녀가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다. 제일 먼저 한 건 에바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 말이에요. 항상 그런 관계를 유지했지만 한 번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그 친구 말이에요. 맞아요. 에바. 에바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무 뻔한 건 아니었지만요. 그냥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에바가 눈치채든 못 알아채든 에바는 이 일에 동참할 거라는 거려. 에바는 꽤 빨리 답장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가벼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옛 추억을 떠올리고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겉보기엔 그냥 가벼운 대화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 단순한 우호적인 대화가 아니었다. 계획도 세워놓았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다. 중요한 건 아내와 그 멍청한 마크에게 따져 묻고 괜히 툭툭 터뜨리며 화풀이를 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건 그들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을 테니까. 아니,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에바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터였다.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읽어볼수록 이 배신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문자 메시지나 몰래 퇴근 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바로 그 헬스장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했던 바로 그 헬스장에서, 그녀가 커리어와 명성을 쌓아온 바로 그 헬스장에서 말이죠. 바로 그 얼간이 마크와 몰래 어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역겨워졌다. 그녀가 시간을 보내는 곳, 항상 내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녀가 그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직장에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만큼 똑똑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그들은 마치 비밀 장소를 찾는 10대 두 명처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헬스장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늘 손님이 늘었다거나 영업을 마감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그래, 맞아. 그녀는 일 때문에 늦게까지 잔 게 아니었다. 다른 종류의 운동을 하려고 늦게까지 잔 거였다. 덤벨을 쓰지 않는 운동 말이다. 그냥 넘어갈 순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변명의 여지도 남기지 않을 뭔가가 필요했다. 그때 헬스장에 보안 카메라가 있다는 게 떠올랐다. 물론 그런 곳은 다 그렇지. 그녀처럼 고급 시설이라면 곳곳에 카메라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심각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아무도 그 카메라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원들도 알고 있고 그 두 얼간이는 자기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그래서 헬스장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 퇴근 후에는 항상 경비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돈만 받으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나이든 남자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 거의 잠 못 이루는 채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월급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차분하고 태연하게 그에게 다가갔다. 저, 부탁이 있어요. 지갑에서 $100 지폐 2장을 꺼내며 말했다. 현금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지난 몇 주 동안의 영상이에요. 처음에는 경비원이 망설였습니다. 그가 머릿속으로 위험을 저울질하며 곰곰이 생각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몇백 달러는 그가 일주일에 번 돈보다 더 많을 테고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고민한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는 제게 플래시 드라이브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서류 작업도 없이 오직 영상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플래시 드라이브를 받아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손에 살아있는 수류탄을 쥐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드라이브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헬스장 구석구석을 찍은 영상이 몇 시간씩이나 되더군요. 혼자서 다 볼 수는 없었죠. 특히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두어 시간 정도 지나도 거의 볼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루틴을 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프런트 데스크에서 수다 떠는 등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었죠.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줄여야 했습니다. 그때 에바가 생각났다. 에바는 침착하고 머리가 맑았으며 내가 필요함을 깨닫지 못할 때조차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었다. 나는 에바에게 가볍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에바는 거의 바로 답장을 보내며 다음날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메시지, 불륜, 헬스장, 그리고 테이프까지. 그녀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충격과 혐오, 그리고 내가 항상 그녀에게서 존경했던 진심 어린 동정심이었다. 내가 말하자 그녀는 내 손에 손을 얹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정말 미안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넌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어. 100만 년이 지나도
나는 그녀의 친절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다음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설명하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물론이죠. 에바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내가 찾는 걸 도와줄게요. 그래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몇 시간 분량의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빠르게 넘기고 프런트 데스크 카메라를 확인하고 몰래 움직이는 흔적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기까지 했지만 에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내심 많고 체계적이며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마크와 제 아내가 뒷방으로 슬며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이 웃고 서로에게 손을 대고 제가 두려워했던 바로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애무하는 행동, 제가 절대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믿는 그들의 마음까지.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증거는 있었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지? 에바는 우리 둘에게 와인 한 잔을 따라주었다. 내가 얼마나 압도당했는지 느꼈을 것이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영상은 여전히 재생 중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영상을 보고 있지 않았다. 떠날 시간이 되자 나는 멍해졌다. 나는 에바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다정하게 안아주어야 할 포옹이었지만 에바는 조금 더 오래 나를 붙잡았다. 단순히 예에 바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되는 방식으로 마치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녀는 내 심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나는 뒤로 물러나 그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당신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심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뒤에는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했다. 증거도 있고 에바의 지지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더 버텨야 했다. 그녀가 생각하는 바보 같은 남편, 바보처럼 행동해야 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했고 내가 행동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영상을 찍은 후에 말이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모든 게 다 괜찮은 척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모든 게 다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그녀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미리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녀와 사적으로 대면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마땅히 폭로되어야 마땅했다. 그녀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우리 공통의 친구 중 한 명을 위해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 쇼를 이끌어가는 것을 좋아했으니까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파티 날이 밝았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친구들로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으며 술잔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수다를 떨고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계획은 있었고 실행에 옮길 생각이었다. 모두가 자리를 잡은 후 리모컨을 들고 TV 앞에 섰다. 여러분, 보여드릴 게 있어요. 마치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태연하게 말하려고 했었다. 그녀가 그런 눈빛을 보냈다. 아마 내가 우스꽝스러운 영상이나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을 틀어줄 거라고 예상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재생 버튼을 누르고 체육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하자 방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처음에는 그들의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감돌았다. 마치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영상이 사라지고 마크와 그녀가 뒷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순간 깨달음이 밀려왔다. 숨막히는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다. 속삭임이 퍼져나가고 술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부드럽게 쿵 하고 들려왔다. 그녀는 그저 얼어붙은 채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굴빛이 붉어진 채 서 있었다.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맙서사 라고 중얼거렸고 도덕에 늘 충실한 다른 친구는 역겹잖아 라고 비웃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색하게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으며 조용히 있었다. 분명 불편한 기색이었다. 방은 마치 압력소처럼 느껴졌고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도 없었다. 증거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모두가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 중 누구도 그녀를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는 산산이 조각나고 거짓말이 드러났으며 우리의 결혼은 글쎄 끝났다. 아무 말 없이 나는 집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변명이나 눈물 혹은 그녀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교묘한 술책도 필요 없었다. 그럴 시간 동안 집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저 숨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머리를 비워야 했기에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동네를 걸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방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분노는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 혼란 속에서 그저 무고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신호는 받지만 무시하기로 했다.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동안 나는 바보 취급을 당했다. 그때 옆에 차 한 대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흘끗 보니 에바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에바는 창문을 내리고 태워줄래? 라고 불렀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차를 몰았다. 하지만 불편한 건 아니었다. 굳이 채울 필요가 없는 그런 침묵이었다. 에바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파티에 갔었고 영상도 봤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우리를 마을 외곽의 이 장소로 데려다 주었다. 조용하고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숨겨진 곳이었다. 아래 불빛들이 별빛 바다처럼 반짝였고 공기는 시원하고 고요했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내가 방금 뒤로하고 나온 혼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고 담요를 꺼냈다. 나 가끔 여기 와. 그녀는 담요를 바닥에 펴며 부드럽게 말했다. 생각하기 좋은 곳이야. 우리는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 대해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누구와도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압박감도 어떤 판단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가 돌아서서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빠르고 다정한 포옹이 아니라 진심 어린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다시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섰다. 어색하고 불확실했다. 못해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난 아직 결혼했어. 그녀는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이걸 결혼이라고 생각해?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핵심을 꿰뚫는 듯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새 우리는 키스를 하고 있었다.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제대로 된 키스처럼 느껴졌다. 밤하늘 아래 고요한 언덕 위에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다. 하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연결, 친밀함, 몇 년 만에 느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누군가 나를 원하고 이해해 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집에 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고 집에 도착해서도 다시 한번 함께 했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과 좌절이 그 몇 시간 만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에바에게도, 저 자신에게도요.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마치 벽돌 한 덩이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에바와 함께한 밤이 전환점이었지만 집에 남겨둔 자네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폭로되고 굴욕을 당했고 저는 그녀가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대화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에 대해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내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이 멍청아. 그녀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소리쳤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솔직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예상했었다. 그녀는 싸움도 없이 쓰러지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비밀이 드러나자 그녀는 궁지에 몰려 가까이 있는 누구에게나 마구잡이로 공격을 퍼부었다.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혼자 한 짓이야. 물론 우리는 말다툼을 했다. 그녀는 나를 멍청이라고 부르고 모두 앞에서 그녀를 망신시켰다며 내가 한 짓 때문에 곤경에 처할 거라고 경고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이 일을 내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이건 내 책임이야.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하고 싶어. 내 말은 마치 단순한 사실처럼 단조로웠지만 예상보다 그녀에게 더 강하게 와닿았다. 잠시 그녀는 이성을 잃을 것 같았다. 곧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심호흡을 하고 얼굴이 변했다. 분노는 차갑고 낡고 도끼 어린 무언가로 변했다. 좋아, 그녀는 침을 뱉었다. 이혼할 거야. 끝내고 싶다면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전부였다. 그 후 나는 숨쉴 공간, 생각할 공간이 필요해 집을 나섰다. 나중에야 그녀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사업 때문에 심부름을 나가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내 할 일이나 하려고 차로 돌아가던 중 그녀의 동료 한 명을 발견했다. 마크가 아니라 콘크리트를 부수기 위해 태어난 듯한 또 다른 헬스장 남자였다. 그는 길 건너편에 서 있었고 나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돌아서거나 거기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는 나를 덮쳤다. 나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 설령 그가 미리 알려줬더라도 소용없었을 것이다. 그는 고통에 시달리도록 만들어졌고 나는 주먹이 날아오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다. 첫 번째 주먹에 나는 쓰러졌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리고 그 후로는 빠르고 세게 주먹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의 주먹이 내 몸에 맞을 때 갈비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던 게 기억난다.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간호사가 제게 연결된 기계 몇 개를 조정하고 있었고 방 건너편에는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좀 차리자마자 그가 다가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서 모든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혼란으로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지만 천천히 자세한 내용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의 원인, 그 남자의 얼굴까지. 저는 경찰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 후 2주를 병원에서 보냈고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에서 회복 중이었다. 2주 동안 거기에 누워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이 일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나는 그것이 아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가 나를 그렇게 쫓아올 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뭔가 말했을 것이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그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 2주 후에 경찰관이 돌아와서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물론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저없이 줄에서 그를 가리켰다. 그는 그 유리창을 통해 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거만하고 도전적인 표정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화가 났다. 그 남자는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저를 폭행하고 자신이 믿는 충성심이나 거짓말 때문에 저를 무너뜨리려 한 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가 직접 연루되었는지는 몰랐지만 그 시점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피해는 컸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저로서는 병원에서 보낸 몇 주가 제게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 장을 어떻게 완벽하게 마무리할지 생각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솔직히 이미 벌어진 모든 일을 생각하면 그저 형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도 훨씬 전에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는 마치 미결 사항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은 삶의 잔해를 치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니 이제는 전처인 아내는 순탄치 않게 상황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드라마를 만들려고 애썼지만 사실 그녀가 내세울 만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건 이 모든 상황에서 작은 행운이었고 제 사업이 제 것이었기에 재정은 대부분 따로였습니다. 아내는 그 일에 손을 댈 수 없었고 저는 그 일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시끄럽게 굴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친구들 앞에서 그녀를 망신주고 그녀의 평판을 망쳤다고 했다.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평판이라니? 내 등 뒤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몰래 숨어 다녔던 건 바로 그녀였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뺨을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 같은 사람들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냐? 마치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끼게 하려고 상황을 왜곡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속지 않았다. 그냥 그녀의 폭언을 듣고 내가 옹졸하다고, 모든 걸 망쳤다고 비난하는 걸 놔두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중요한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결국 이혼은 성사되었고 그녀는 죄책감과 산산이 조각난 삶의 조각들만 안고 떠났습니다. 저는 집과 사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에바는 변함없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겪은 모든 일들 때문에 제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한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 자신일 뿐이었고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전부였습니다. 이혼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늦은 밤 제 삶에서 잘못되었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순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 더 깊은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누구에게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군가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될 무렵 에바는 힘든 시기에 그저 든든한 지원군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때 에바는 제 곁에 있어 주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에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고 나니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며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떤 일도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에바가 제 삶에 가져다준 평화와 명료함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세상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한동안 못 봤던 친구들까지도 찾아와 농담도 하고 병원 음식은 농담이니까 테이크아웃 음식도 가져다 주고요. 제가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정신줄을 놓아줬죠. 친구들 각자가 뭔가를 줬어요. 조언도 해주고 그냥 웃게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제 정신을 차리는데 한몫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은 우리 모두 그 여자가 나쁜 소식인 줄 알았어. 처음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무도 더 일찍 말을 꺼내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땐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너무 멀리 가버렸고 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데 너무 눈이 멀어 있었거든요.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진 후에도 친구들은 여전히 제 곁에 있어 줬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판단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도 없이 그저 지지해 주는 거죠. 그 모든 배신을 겪고 나니 그런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의미가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병원 침대에 누워 에바를 곁에 두고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물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었죠.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였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그 어떤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혼은 몇 달 동안 질질 끌었지만 마침내 끝났을 때 저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장은 끝났고 저는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시작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저를 다시 끌어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했고 잘못된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살면서 배우고 운이 좋으면 더 강해지는 거죠.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을 글로 적고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이 글을 읽고 제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누구도 당신을 과소평가하게 두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본능을 믿으세요. 본능은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